(2000년) 초반으로 들어가는데요. 2000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장희진 이촌 거부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희진이라는 사람이 수영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국가대표 선수였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장희진이라는 선수는 그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다고 하는데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또 스스로도 공부를 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문화라고 하면 운동선수들은 운동만 하고 특별히 이제 공부에 대한 사실은 이제 뭐 동기유발이 없었는데 이 친구는 공부를 스스로도 하고 싶었고 근데 태릉 선수촌이라는 곳이 사실 합숙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먹고 자고 하고 군대처럼 아침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스케줄이 짜여져 있고 프로그램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학교에서 시험,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봐야 되는데 시험 보러 가겠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못 가게 한 거죠. 수영연맹에서. 대표 선수가 어떻게 그 스케줄에서 빠져나가냐. 그래서 거기서 반발해서 이제 입촌하지 않겠다. 지금 마치 안세영 선수가 개인 훈련하겠다라고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결국은 입촌을 하지 않고 대표팀 자격을 박탈을 당했다가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운동선수의 학습권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가 됐던 이제 사건이기도 한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태극마크를 달고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을 하긴 했는데 올림픽 이후에는 결국은 국가대표팀에서 나오고 한국에서 고등학생이었을 거 아닙니까? 고등학생으로서 운동선수와 학업을 병행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보스턴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립고등학교 에버튼인가요? 제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부시 대통령 부자가 다 나왔다는 가장 유명한 제일 오래된 이제 사립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장희진 선수가 텍사스 대학교에서 이제 장학금도 받고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도 미국에서 수영 선수를 계속 했었던 거죠. 그래서 뭐 대표팀을 계속하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수영 선수는 지속을 했고 텍사스 대학에서 4년 동안 장학금도 받고 잘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로스쿨에 가서 지금 미국의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대비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운동하는 기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너무 인권 유린적인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의 문화,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됐고 그로부터 한 2, 3년 후에 또 다른 큰 사건이 있었는데 천안초등학교 축구부에서 화재가 났어요. 축구부 합숙소인데 초등학생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어립니까? 꼬맹이들인데 그들이 사실은 집을 떠나서 합숙소에서 먹고 자고 했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합숙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였고요. 그리고 그 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열악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상만 해봐도. 그래서 열악한 시설에서 또 굉장히 강압적인 문화에서 훈련을 하고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한 거죠. 불이 나서 8, 9명의 선수들이 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학교 운동부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냐라는 그런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제 물론 전 국민적으로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체육계 안에서는 굉장히 큰 화두가 됐었던 것이고 그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2012년도에 학교체육진흥법이라는 게 제정이 됩니다. 학교체육진흥법은 학교체육이라고 하면 일반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 더 즐기는 파트도 물론 있지만 배경 자체가 그 엘리트 운동부의 잘못된 관행들을 어느 정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게 주요한 뭐랄까요 이제 드라이빙 포스라고 하면 그런 이제 조항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합숙을 금지하는 조항도 있고요. 또 운동 선수들이 학생이면서 운동 선수인 이 중고등학교 학생 선수들이 적정한 이제 학력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대회 출전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권고 조항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잘 됐다고도 평가를 받지만 또 운동하시는 이제 엘리트 선수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또 몇 년 후에 2016년도가 돼서 승마 특기생 이슈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죠. 우리 승마 선수로서 이제 그 대학에 입학해서 알고 봤더니 출석도 잘하는데 졸업도 하고 이게 적절한 것인가 운동선수들이. 그래서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 운동선수들이 관리되고 운영되어 오는 그런 것들이
것들이 조금 더 개선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문제 의식들이 있었고, 그러던 차에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 심석희 선수가 금메달 따면서 감동과 환호를 선사했었는데, 바로 다음 해에 그 말하자면 미투 사건, 미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계 국가대표 선수단에서 또 쇼트트랙 선수단에서 자기가 겪었던 적절하지 않았던 그런 그 문화들에 대해서 폭로를 하게 되고, 그것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바로 다음 달에 국가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지난 정부에서 그 스포츠 혁신위원회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아주 임팩트 있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차례에 걸쳐서 스포츠 혁신 권고안을 냈고, 그 권고안을 실제로 상당 부분 정책화해서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법 개정도 이루어진 것들이 있고요. 또 스포츠 3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맥락 속에서 스포츠 기본법, 그 다음에 스포츠 클럽법, 그리고 체육인 복지법이라고 불리는 세 가지의 법안이 제정이 됐고요. 또 스포츠 윤리센터가 2020년도에 출범을 합니다. 스포츠 윤리센터라고 그러면 그 명칭에서 의미하듯이 체육인들의 윤리와 관련된 이슈들을 이렇게 모니터링도 하고 또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직인데요.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라는 하나의 큰 그릇에 그때그때 필요했던 것들을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담아오는 형태였는데, 이제 스포츠 산업까지 담은 다음에 인권적인 문제가 사실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어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좋은 순기능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지 않았던 몇 가지 부작용도 있었는데, 우선은 스포츠 윤리센터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윤리센터를 만들 때 우리 체육인들은 사실은 반발이 컸어요. 체육인 전체가 모두가 잠재적인 범죄 집단으로 우리를 대우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도 많았었고요. 또 체육 말고 다른 어떤 분야도 윤리센터가 독립적으로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뭐 과학기술인 윤리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술인 윤리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유독 체육인만 딱 찍어가지고 윤리센터를 두고 말하자면 통제를 하겠다 아니면 뭐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게 자존심 상하고 정서적인 그런 문제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체육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또 이 스포츠 혁신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한 가지 그들이 내리는 진단, 원인 진단이 있고 정책 방향이 서는데, 그들의 원인 진단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체육계의 난맥상의 가장 큰 원인은 체육인들이 오직 승리만을 추구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감내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승리지상주의 때문이다라는 그런 원인 진단을 단정을 해버리고 거기서 출발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체육에 생활체육이라는 분야가 있고 전문체육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운동을 하면서 그 과정과 또 즐거움과 또 행복을 느끼는 거죠. 이기고 지는 것이 거기선 중요하지가 않아요. 참여 자체가, 그리고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건데, 직업으로서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로서의 스포츠는 그거를 엘리트 스포츠이자 전문체육이라고 하는데, 선수들에게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회에 나간다는 그 자체가, 대회라는 세팅 자체가 경쟁을 의미하고, 스포츠에는 경쟁이라는 속성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역으로 대회 출전한 선수가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페어플레이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곧 말하자면 져줄 수도 있는 것이고 대충 해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피파의 페어플레이 코드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도 2조항을 보면 이기려고 최선을 다해라. 하지만 accept defeat with dignity 그렇게 써 있거든요. 졌을 때는 그 패배를 겸허히 수용해라지만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게 사실은 전문체육의 본질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근데 과거의 관행에서 잘못됐던 것은 이기려고 했던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부조리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개선하는 과정에서 스포츠혁신위원회 내지는 이제 여러 이제 뭐 전문가들이 이제 지적했던 성적 지상주의라는 것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체로 부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엘리트 스포츠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는 전문 체육이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대회 나가서 이기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인식이 확대가 됐었기 때문에 그게 결국 엘리트 스포츠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저하된 그런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같은 시기에 체육 조직과 단체 측에서도 몇 가지 커다란 변화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90년대 초반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출범을 했다고 했습니다. 생활체육을 전담하는 기구였던 거고요. 그 기구가 출범했다는 것은 그 전에는 전문체육을 전담하는 기구만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기구가 바로 대한체육회이고요. 대한체육회는 1920년도에 조선체육회를 모티브로 해서 출범한 체육 전담 조직인데 체육 조직이에요. 민간 조직이에요. 근데 전문체육만을 관장을 해오다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사실은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조직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조금 안 좋은 게 많다 해서 통합을 했어요. 2016년도에. 그래서 통합체육회장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그때 새로운 단체가 출범하니까 새로운 정관을 쓰고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 선출을 하게 되는데 이전과 대비해 선거 방식이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의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올림픽 종목 단체의 장들을 중심으로 한 약 40~50명의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방식이었다라면 여기 이제 1,500명의 선거인단 투표라고 했는데 지금은 2,000명입니다. 전국의 체육단체들이 다 퍼져 있는데 그 단체에서 선거인단을 1,500명에서 2,000명을 모집을 해서 선거를 하는 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 선거가 돼버린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사실은 이제 지역구에서 하고 전국 선거는 대통령 선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전국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당선됐던 게 지금 현재 회장님이시고 2021년도에 2기 통합체육회가 들어서는데 그때도 다시 이제 재선에 출마해서 연임에 이제 성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뉘어 있던 조직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조직이 비대화되고 또 예산이 확대가 되고 또 권력이 권한이 집중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죠.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뭐냐면 2019년도에 민선지방체육회가 출범했다고 적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시도 체육회에 체육회가 있습니다. 서울시 체육회, 경기도 체육회 이렇게 체육회가 있는데 그 체육회장은 지자체장이 겸직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 아래서 2019년도부터 민선 지방체육회가 출범했어요. 선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체육회 회장은 경기도체육회에 관련된 선거인단을 꾸려갖고 선거를 한 거고, 근데 그게 17개 시도체육회만 선거를 한 게 아니라 228개 시군구 체육회장까지, 강남구청 체육회장, 뭐 군수, 예전에 군수가 했던 체육회장을 또 지방에서 다 전국에서 이제 선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체육단체의 선거가 전국화가 되었고 또 상시화가 되었던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저는 부작용이라고 이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생각하는데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변화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통합된 대한체육회 구조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얼마나 큰 조직인지를 설명해 드리면 우선 대한체육회는 위로 보면 국제올림픽위원회라고 써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는 각 국가를 대표하는 내셔널 올림픽 커뮤니티가 가맹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체육회가 그 기능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NOC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하의 단체로는 회원 종목 단체가 있는데 회원 종목 단체가 정가맹 단체가 64개, 중가맹 단체 7개, 인정이 12개인 거예요. 그래서 정가맹 단체만 한다 하더라도 중앙에 64개, 그리고 정가맹 단체가 시도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17개 시도 곱하기 64개 정가맹 단체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정가맹 단체가 시군구에 다 있습니다. 228개 시군구에 이 64개의 종목 단체들이 다 있는 거죠. 오른쪽 사이드를 보면 시도체육회가 있는데 17개 시도체육회가 있고 시군구 체육회가 있는데 2019년도 이전에는 지자체장, 도지사와 시장이 이들을 겸직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금 대한체육회랑은 별도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맹이 되어 있고 연계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2019년도 이후에 통합이 된 다음에는
이 별도의 선거를 치러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께서 전국 민생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그림이 대통령과 17의 시도지사가 함께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대한체육회와 17개 시도체육회장 그리고 거기서 더 확대를 하면 228개 시도 시군구 체육회장까지 해서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이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히 이제 체육 대통령이라는 이제 별명을 붙여주기에도 뭐 무리가 아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크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2021년과 2022년도의 현안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때는 언제냐? 2021년도면은 지난 정부의 말이고 2022년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대선을 막 준비하던 그런 시절이죠. 각각의 정당에서. 그리고 2022년도 5월에 이제 지금 정부가 출범을 했고 정부 출범 전후로의 상황이 되겠죠. 스포츠 현장에서는 첫 번째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체육계 미투 사건으로 촉발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활동의 결과로 7가지의 혁신안이 났었고 그게 2019년도의 일입니다. 근데 모든 혁신안이 다 이제 우려를 나타냈던 것은 아니고 일부 조항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체육계 현장에서 우려를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출석 인정 일수 규제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운동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을 해야 되는데 그 대회 일정하고 수업 일정하고 겹치면 사실은 이제 대회 출전을 해야겠죠. 자기가 선수니까. 근데 그거를 출석으로 인정을 받는 한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한도를 우리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는 단계적으로 축소를 해서 0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0이 된 건 아니지만 종국에는 0 전혀 허용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우선 수업을 듣는 것을 우선으로 해라라는 이제 정책 방안을 세팅을 한 건데 운동 선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진짜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와는 사실은 관계없이 내가 그런 꿈을 꾸는 건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나는 나중에 미래의 손흥민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운동할 거라는 것은 나의 선택인데 운동선수가 운동 대회를 나갈 수 없으니 그게 조금 이제 황당하게 받아들여졌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신유빈 선수가 이제 탁구 선수로서 굉장히 유명한데 제일 처음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은 2021년도거든요. 도쿄올림픽 때 끝나고서 이제 스타가 됐었는데 신유빈 선수 그때 중3이었어요. 근데 중3에서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아요. 바로 실업팀에 들어갔어요. 대한항공에 들어가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실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운동선수로서 더 발전하고 싶은데 좀 제약사항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사실은 신유빈 선수 말고도 뭐 골프 선수들도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있고 두 번째는 최저학력제라는 이슈가 있어요. 최저학력제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은 조금은 체육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은 차별적이기 때문에 반발이 있었는데 2012년도에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할 때 처음 이 워딩이 들어갔었고 근데 그때는 권고사항이었어요. 근데 2021년도에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하면서 의무사항으로 바꿨고 3년 후에 시행한다고 그랬고 그 3년 후가 바로 2024년 올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2학기부터 시행이 됐는데 실제로 2,400명 정도가 성적 미달로 이제 대회 출전이 불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헌법 소원도 지금 제기돼 있고 여러 가지 가처분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현장에 혼선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과 제도의 취지 자체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공감을 할 겁니다. 운동 선수들도 기본적인 인격적인 소양과 학습적인 소양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장치를 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근데 그 시험을 봐서 성적이 잘 안 나왔다고 대회를 못 나가게 한다는 것은 조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이슈가 대통령 선거 전부터 굉장히 뜨거웠었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체육회 세력화가 이제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2021년도에 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에 통합체육회장은 처음으로 당선됐고 2021년도가 2기 체육회가 출범한 건데 2016년부터 20년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승마 특기자 사태가 있었고 온 나라가 체육으로 어수선했고요. 그다음에 미투가 있었고요. 심석희 사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2019년에 나왔고 7차례 거쳐서 권고안 계속해서 실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개혁과 혁신의 대상이 과연 누구였냐? 물론 전체 체육을 다 잘하자고 했던 거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타겟 중에 하나는 체육인들이었고 엘리트 스포츠인들이었고 단체로서는 대한체육회가 있었고 조목 단체들이 사실은 대상이기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한체육회는 1기 대한체육회가 지나면서 계속해서 나는 혁신의 대상이었고 그러면서 그 혁신에 참여는 못하고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이제 끌고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쌓여갔었던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이제 맥락적인 환경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 2기가 2021년도에 출범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또 지나갔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주도적으로 아젠다를 던지면서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스포츠 기본법은 2020년에 제정이 됐다고 했었죠. 기본법에 제가 속해 있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 위원회는 기능을 하는 게 각 부처 간에 흩어져 있는 체육행정을 조율하는 기능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위원회가 지금 정부가 2022년 5월에 출범하고 없던 걸 처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들 때 이제 그 대통령령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때 사실은 이 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노력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있어요. 그런 문건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체육회장이 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되고 또 여러 추천 인사들을 위원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 사실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나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출범할 때 대한체육회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 한 분이신데 그 위원회 참여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산에 대한 건데 대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예산이 4천억 원 정도 됐고 지금 한 5천억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예산을 확대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산 확대를 하는 방식이 지금은 사업 단위로 꼬리표 달린 예산을 받는 건데 그게 아니라 교육 부분과 같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익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거의 핵심적인 재원은 국민체육진흥 투표권 수익금이거든요. 스포츠토토 수익금. 이 스포츠토토 수익금의 50%를 정률로 받겠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거든요. 수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꼬리표가 없는 50%를 받으면 난 자율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50%를 받으면 사실은 지금 4, 5천억인데 그게 2배 정도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보관을 갖고 계셨었고 개인이 아니라 대한체육회에서 그다음에 체육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시도체육회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많이 이제 감당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체육 사업을 말하자면 상당 부분 다 대한체육회를 이관해서 우리가 다 하겠다. 우리의 사업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어프로치를 가졌었던 거고 2기에 이제 당선이 된 다음에는 이제 정관상 한 차례까지만 연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연임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현재 공정위원회 규정이 언제 제정된 건지는 모르지만 뭐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좀 논쟁도 없지 않습니다.